여러분은 유관순 열사 이전의 김마리아 독립운동가를 아시나요? 차디찬 수술대 위로 떨어지는 무미건조한 전등빛이 한 여자의 창백한 어깨를 비춥니다. 1920년대 세브란스 병원. 공기 중에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엉켜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메스를 대자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 고름과 피가 섞인 액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텅 빈 눈동자는 창밖의 먼 산을 향해 얼어붙어 있을 뿐이지요.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가슴에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귀 안쪽에 뼈가 녹아내려 고름이 멈추지 않는 처참한 육신. 그 육신의 주인은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일본 경무국조차 그녀의 이름 석자만 들으면 동양의 잔다르크라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연약한 여학생의 몸으로 제국의 심장부에 독립의 불꽃을 던지고 전 세계를 돌며 조선의 자유를 외쳤던 여인. 그가 남긴 기록은 단순히 독립운동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어디까지 처절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짓밟힌 영혼이 어떻게 다시 강철처럼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인구 2천만의 조선에서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한 사람. 그녀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가냘픈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실의 비명조차 집어삼킨 침묵의 거인이었고, 총칼보다 무서운 펜으로 제국의 심장을 겨누었던 저격수였지요. 오늘 우리는 기록의 행간 속에 숨겨진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얼어붙은 혈내탄을 녹였던 그 뜨거운 심장의 고동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독립여장부 김마리아의 장엄한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 1919년 1월의 도쿄는 기묘한 화려함과 서늘한 긴장이 공존하는 기괴한 도시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거둬들인 막대한 자본은 긴자의 거리에 서구식 카페와 화려한 가스 등을 채워넣었지요. 붉은 벽돌의 도쿄역으로 쉴 새 없이 기차가 드나들고 완고한 제국주의의 상징인 군화 소리가 돌바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건너온 유학생들의 눅눅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쿄 여자학원의 좁은 기숙사방. 김마리아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쥔 손을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쌓이고 있었지요. 뽀드득 뽀드득거리는 그 소름 끼치는 규칙성은 조선의 목을 죄어오는 제국의 발톱 소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영자신문의 한 기사에 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 그것은 억눌린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었으나 이곳 제국의 심장부에서는 불온한 공기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비겁함이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조선의 미래는 영영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녀의 낮은 읊조림은 차가운 방 안 공기를 미세하게 진동시켰습니다. 김마리아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온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고향 황해도에서부터 기독교 가풍과 독립의 의지를 수혈받으며 자라난 여장부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성 유학생들이 주도하는 독립선언에 여성들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신념. 그녀는 밤마다 비밀리에 여학생들을 자신의 좁은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비밀 회합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숙사 복도를 지나는 사감의 구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동쳤지요. 김마리아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기술과 학문을 배우러 왔지만 나라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노예의 학문은 제국을 이롭게 할 뿐,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입니다. 드디어 2월 8일
도쿄의 하늘은 낯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매서운 바람바람이 히비야 공원 주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주변은 이미 사복 형사들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조선 유학생들의 대대적인 독립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이미 돌고 있었던 겁니다. 김마리아는 수수한 하오리 어레에 하얀 저고리를 받쳐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수의이자 가장 고귀한 예복이었습니다. 회관 내부는 이미 600여 명의 유학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자체는 뜨거운 증기로 변한 듯 팽팽했습니다. 잉크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섞인 묘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누군가의 주먹이 탁자를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관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김마리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 수천 년간 억눌려온 거대한 용암의 분출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고함, 그리고 무거운 목재의자가 나뒹구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피가 튀고 옷이 찢어지는 그 참혹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김마리아는 꼿꼿이 서서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짓밟힌 선언서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뜨거운 불씨를 여기서 꺼뜨릴 수는 없다. 내가 이 종이를 조선 본토로 가져가야 한다. 선언이 끝난 뒤 일제의 검거 열풍은 도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하지만 김마리아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입던 넓은 치마폭과 허리띠는 최고의 은닉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장의 이팔 독립 선언서를 얇게 접어 자신의 치마 밑단과 허리띠 사이에 정교하게 숨겼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파스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만약 검문소에서 들킨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지하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에는 지독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지요. 1919년 6월 17일 그녀는 시모노세키 항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승객들이 승전의 기쁨을 떠들며 웃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마 속에는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 잠들어 있던 겁니다. 시모노세키 항구에 도착하자 비릿한 바다내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검문소의 일본 순사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행객들의 짐 보따리를 뒤지고 있었지요. 거기! 짐을 이쪽으로 내놓으시오! 거친 명령조의 외침이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마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가장 우아하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검문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순사가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대꾸하는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배에 올라탄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밤의 현해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쿵 하고 배 밑바닥이 파도와 부딪힐 때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김마리아는 갑판 한 구석 난간을 붙잡고 거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의 눈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도를 넘어야 한다. 이 어둠을 뚫고 가야만 한다. 내가 짊어진 것은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잠든 민족의 혼을 깨울 거대한 천둥 소리니까. 부산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조선의 공기는 도쿄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헌병들의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김마리아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비밀리에 동지들을 찾아 나섰죠.
밤마다 이름 모를 골목길을 누비며 그녀는 치마 속에서 선언서를 꺼내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도쿄에서 우리 청년들이 목숨 걸고 외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날 차례입니다. 3월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선언서는 복사기조차 없던 시절 밤새도록 수천 명의 손을 거쳐 베껴 쓰였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방 안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독립의 희망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훗날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갈 것임을 김마리아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1919년 3월 1일의 서울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전 종로거리는 흰옷을 입은 민초들의 파도로 넘실거렸지요. 그들의 소매 안쪽에는 김마리아가 현해탄의 사선을 넘어 가져온 그 뜨거운 문장들이 복사되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의 첫 함성이 터져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500년 종묘사직과 2천만 민중의 억눌린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조선 독립만세, 대한민국 만세. 김마리아는 그 거대한 함성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방망이질 쳤지요. 도쿄의 차가운 기숙사에서 펜을 쥐고 떨던 그 밤들이 이제는 거리의 함성으로 부활하여 제국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만세 행진은 곧 비명과 유혈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말발굽이 돌바닥을 때리는 육중한 타격음과 함께 기마헌병들이 번뜩이는 대검을 휘두르며 군중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흰옷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3월 5일, 김마리아의 하숙집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거친 군화 소리가 방안을 유린했고 날카로운 총검이 그녀의 목을 겨누었지요. 그녀는 단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오직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서대문 형무소. 붉은 벽돌의 외벽이 마치 피에 젖은 듯 기괴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철컥 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선고하는 단두대의 낙하소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같은 계집이 도쿄에서 그 불온한 종이 뭉치를 들고 왔다고. 배후가 누구냐? 누구에게 전달했어?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버려라. 일본인 신문관의 비릿한 목소리와 함께 가죽 채찍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쫙 하고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저고리가 찢겨 나갔습니다. 등 뒤로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덮쳤지만 김마리아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켰습니다. 고문은 신체적인 파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코와 입으로 쏟아붓는 물고문은 허파를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주었고 바늘로 손톱 밑을 찔러대는 악랄한 고문은 뇌의 신경 마디마디를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가혹 행위였습니다. 우지큰 하고 무거운 구둣발이 그녀의 가슴을 짓밟을 때마다 둔탁한 뼈의 비명소리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가슴 부위의 살점은 멍들고 찢겨 결국 고름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아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지옥의 순간마다 도쿄에서 보았던 현해탄의 검은 파도를 떠올렸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도 넘었는데 이깟 인간의 광기 따위에 영혼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올 이름은 조선의 민중들 뿐이다. 죽여서 내 영혼이 자유의 땅으로 가게 해라.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고문관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안쪽으로 뜨거운 물과 독한 액체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잔인한 고문은 훗날 그녀의 평생을 괴롭힐 유양돌기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귀 안쪽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멈추지 않는 그 지독한 질병의 씨앗이 바로 이 어두운 지하방에서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의식의 끈이 놓이기 직전까지 고문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끝내 동지들의 이름을 함구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모진 옥고 끝에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을 때
김마리아의 육체는 이미 난도질당한 폐허와 같았습니다. 가슴의 상처는 썩어 문드러져 수시로 피와 고름을 쏟아냈고 귀의 염증은 뇌까지 번질 기세로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몸을 이끌고 다시 독립운동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자가 집안에서 밥이나 하고 아이나 기를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찌 가정이 있으며 어머니가 노예인데 어찌 자식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금가락지를 뺍시다. 비녀를 팔고 쌈짓돈을 모읍시다. 그 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냅시다. 우리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총을 들고 싸울 때 우리가 그들의 총알이 되고 군량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가슴속에 품어온 정조보다 귀한 것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김마리아의 외침에 조선의 여장부들이 응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망은 다시 그녀를 조여왔습니다. 1919년 11월 애국부인회의 조직이 배신자의 밀고로 드러나면서 김마리아는 다시 한번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더 가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끌려가는 마당에서도 동지들을 안심시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그럭거리는 쇠사슬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서대문 형무소의 담벼락을 넘어 저 멀리 대륙의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겁니다. 1921년의 서울은 여전히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낡은 병실, 김마리아는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의 무너져가는 육신을 달래고 있었지요. 가슴의 고름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귀의 통증은 매일 밤 그녀의 뇌수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습니다. 이 좁은 병실에서 감시당하며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드넓은 대륙으로 나가 독립의 불꽃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감옥의 연장일 뿐입니다. 내게 허락된 마지막 기력을 저 넓은 상해의 하늘 아래 바치겠습니다. 죽더라도 길 위에서 죽는 것이 독립투사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망명작전은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를 돕는 동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탈출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1921년 초여름의 어느 깊은 밤, 김마리아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지우고 초라한 노파로 변장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그리고 허리를 굽힌 채 그녀는 병실의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울리는 야간 순찰병의 구두소리가 금속성 타격음으로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스로 인천항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한 척의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현해탄의 검은 파도는 여전히 자비가 없었습니다. 철썩 집채만한 파도가 배전을 때리는 육중한 파여름이 들려오고 소금기 서린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고문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법한 통증이었지만 그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 그 바다는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유일한 고속도로였던 겁니다. 어둠을 뚫고 수일 밤낮을 달린 끝에 저 멀리 상해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해에 도착했을 때 임시정부의 동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동양의 잔다르크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침체되어 있던 교포사회에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었지요. 김마리아는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임시정부의 핵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가슴 벅찬 박수 소리가 낡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입법의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이 깨어나지 않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며 독립을 위해 피 흘릴 준비가 된 투사들입니다. 여성의 참정권은 누군가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상해의 낡은 회의실, 그녀의 목소리는 천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내의 파벌 싸움과 노선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대의 앞에 작은 이익을 앞세우는 현실을 보며 그녀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 지식의 칼날을 갈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독립하는 날 총을 든 군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을 운영할 준비가 된 시민입니다. 나는 그 길을 닦으러 가겠습니다. 1923년 김마리아는 또다시 거친 파도를 넘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 고문 후유증으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그녀의 학구열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서구의 정치 체계와 사회학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생활은 지독한 경제적 궁핍과 인종차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실방, 낡은 타자기 소리가 밤새도록 불규칙한 박자로 울려 퍼졌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며칠을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그녀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겪는 배고픔은 조국이 겪는 갈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식들이 훗날 우리 독립정부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뉴욕의 겨울은 도쿄보다도 차가웠습니다. 마천루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이 그녀의 고문 흉터를 날카롭게 자극할 때마다 그녀는 도서관의 낡은 책상에 몸을 웅크린 채 펜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미주 지역의 한인 여성들을 모아 근화회를 조직했고 세탁소와 식당에서 고되게 일하는 교포 여성들에게 독립의 정신을 전파했습니다. 무궁화라는 뜻의 그 단체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조선 여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당시 그녀가 묵던 좁은 하숙방에는 늘 태극기와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고향 산천의 냄새를 그리워했지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뉴욕의 자동차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그녀의 귓가에는 마치 머나먼 조선의 장터 소리처럼 들려오곤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면 그녀는 성경과 독립선언서를 번갈아 읽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 앞에서도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내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독립이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의 핵심임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 연설은 미국의 선교사들과 정치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1932년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자 김마리아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식 이름이 아닌 조선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내 남은 생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주변에서는 사지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모두가 만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선언서 대신 지식의 칼날이, 가슴속에는 세계를 품은 거대한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공기는 그녀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습하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일제의 탄압은 이미 정점에 치닫고 있었고 그녀가 맞서야 할 마지막 싸움터가 원산의 바닷가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932년 현해탄의 차가운 바닷바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에 발을 내디딘 김마리아가 마주한 조국의 군기는 그녀가 떠나던 해보다 수십 배는 더 무겁고 습했지요. 일제의 탄압은 이미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총칼을 찬 헌병들 대신 번들거리는 안경을 쓴 고등계 형사들의 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마리아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함경도 원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루시어 학교였습니다. 루시어 학교의 교정은 원산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교실 창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지요. 김마리아가 교단에 섰을 때 여학생들의 눈동자 속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동양의 잔다르크가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 오셨다니. 하지만 김마리아는 아이들의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패가 되고 싶었을 뿐이지요. 분필이 칠판을 때리는 딱딱 소리는 적의 심장을 겨누는 은밀한 총소리보다 더 명확한 파동으로 학생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수학과 지리를 가르쳤지만 숫자 하나를 적을 때도 조국의 대지가 가진 가치를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교무실 박복도는 늘 사복 형사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가죽 구두의 찌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수업 도중 문이 벌컥 열리고 형사가 들어와 수업 내용을 검열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마리아는 각혈을 참아내며 꼿꼿이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최후의 정신적 말살 정책인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의 정신을 일본 천황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는 가장 치졸하고도 잔인한 책략이었지요. 기독교 학교였던 루시 여학교는 그 광풍의 정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청에서 파견된 일본 관리와 고등계 형사들이 학교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김마리아를 교장실로 불러냈지요. 김마리아 선생, 당신의 몸은 이미 부서진 인형과 같소. 가슴의 염증은 폐로 번지고 있고 귀의 통증은 머리까지 잠식했지. 의사가 말하더군 당신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반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이오. 일본 관리의 비릿한 웃음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오. 신사 앞에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일본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겠어. 막대한 교육 자금도 지원해주지. 당신이 원하는 그 잘난 조선 아이들의 교육 우리가 마음껏 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요. 이게 당신에게 베푸는 제국의 마지막 자비요. 순간 교장실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원산 항구의 거친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지요. 김마리아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손수건을 들어 입을 막았습니다. 쿨럭 쿨럭. 독한 기침 끝에 그녀가 뱉어낸 붉은 선혈이 하얀 손수건에 마치 활짝 핀 무궁화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대문 형무소 지하 고문실에 있던 그날처럼 서슬퍼렇기만 했습니다. 나의 신은 오직 한 분이며 나의 조국 또한 오직 하나뿐이다. 내 몸은 찢을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당신들의 개 짖는 소리에 굴복하지 않는다. 내 조국의 아이들에게 거짓 신 앞에 절하는 법을 가르치느니 나는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죽음을 택하겠다. 그녀의 서슬퍼런 한마디에 관리의 얼굴은 사백색으로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권총 가죽집에 손을 올렸지만 김마리아의 기계에 압도되어 감히 꺼내지 못했지요. 결국 일제는 그녀를 교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루시 여학교를 폐교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으며 그녀를 압박했으나 김마리아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원산의 바닷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전교생이 교문 앞까지 쫓아나와 통곡했습니다. 흐느끼는 여학생들의 울음소리가 찬바람 쌩쌩 부는 원산 항구의 파도소리와 뒤섞여 장엄한 비극의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마리아는 학생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빛이 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녀는 이제 육체라는 낡은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길로 들어설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1943년 서대문 형무소 지하 취조실에서 시작된 고문 후유증은 마침내 그녀의 전신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폐는 돌처럼 굳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을 긋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뇌로 전이된 염증은 시력마저 앗아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평양 기독교 연합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안은 늘 독한 양념새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김마리아는 병상에서도 늘 단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어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조국의 지도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죽음이 문턱까지 왔음을 직감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조국이 독립하는 그날 나는 저 하늘에서 가장 먼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독립은 반드시 옵니다. 1943년 3월 13일 평양 하늘에 서글픈 봄비가 대지를 적시던 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거성 김마리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3세.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광복을 불과 1년 5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창밖의 빗소리가 멈추고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대지가 거룩한 영혼의 이별을 애도하며 일제히 숨을 죽인 듯했지요.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화려한 훈장도 세간의 환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를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의 통곡 소리와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는 투사의 마지막 미소뿐이었습니다. 일제는 그녀의 시신조차 두려워하여 장례식 주변을 칼을 찬 순사들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김마리아의 육신은 멈추었을지언정 그녀가 지피고 간 그 거대한 불꽃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태울 기세로 번져가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김마리아가 떠난 평양 기독교 병원의 병실에는 차갑고도 거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창밖을 때리던 매서운 봄비는 어느덧 멈추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일제는 그 시신조차 두려워하여 장례식 주변을 칼을 찬 순사들로 겹겹이 에웠었지만 그들이 결코 가둘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보다 강한 그의 정신이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진 김마리아의 영혼은 대동강의 물결을 타고 조국의 산천으로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100년 전 도쿄의 눈바람 속에서 치마 밑단에 독립의 희망을 숨겨왔던 그 뜨거운 약속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되어 온 국토를 감싸 안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5개월 뒤 운명의 1945년 8월 15일 정오가 밝았습니다. 잠시 동안에 믿기지 않는 정적, 그리고 이내 화산처럼 터져나온 만세 소리가 반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환희의 현장 곳곳에는 김마리아가 목숨 걸고 지켜낸 씨앗들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해에서, 뉴욕에서, 원산의 교단에서 외쳤던 자주민의 권리는 이제는 조선의 모든 여성이 그리고 억눌렸던 모든 민초가 당연하게 들이마시는 자유로운 공기가 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훗날 그에게 건국훈 훈장 독립장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김마리아에게 가장 고귀한 훈장은 가슴에 다는 차가운 메달이 아니었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글로 이름을 쓰고 우리 땅에서 제약 없이 숨쉬며 여성들이 당당히 나라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그가 자신의 가슴과 귀를 내어주며 바꾼 진짜 훈장이었을 겁니다. 100년 전 조국의 미래를 치마 속에 감추고 도쿄의 시린 눈길을 헤치던 그 당당한 뒷모습과 서대문 형무소의 붉은 벽돌 뒤에서 그리고 썩어가는 가슴에 붕대를 칭칭 감고도 여성들을 깨우던 그 강철 같은 눈빛이 아른거립니다. 김마리아. 그는 과거의 유령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정의를 향해 딛는 걸음마다 지지 않는 무궁화가 되어 피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을 때, 거대한 불의 앞에 비겁해질 때, 그는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서 조용한 경종이 되어 울릴 것입니다. 시린 칼바람이 불어올 때면 기억해 주십시오. 100년 전 그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그의 뜨거운 심장 덕분에 오늘 우리의 봄은 이토록 찬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립은 반드시 옵니다. 그의 마지막 약속은 이제 우리의 위대한 일상이 되었습니다.